어,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BTN 불교 TV에서 여기 지금 촬영을 와 있는데, 아마도 다음 달쯤 되면 제가 이 미국에 와서 강연하는 네 번의 강의가 지금 선문용성 강의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방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45분 정도 시간에 맞춰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산호에서 했던 강의가 1편이 나가고, 여기 LA에서 하는 건 2편이 나가고, 뉴욕에서 하는 거는 이제 3편, 4편에서 나가게 돼서 조금 뒤에 이제 그 방송용으로 나가는 그 강의를 시작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중복이 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버즈웰 스님하고 다 같이 말씀해 주셨던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고 방송에도 광고가 나갈 수 있게 해서 한국의 모든 불자 여러분들이 불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말씀이 조금 있더라도 본 방송에 나가서 이게 이제 재방송이 계속 나가고,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다녔던 모든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아마 내년 초나 초파일 무렵에 다큐멘터리로 나갈 겁니다. 미국에서의 우리 한국 불자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 모습, 신행하시는 모습, 수행하시는 모습과 전 세계의 모든 불교의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어떻게 포교를 하고 어떻게 전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적응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았고 별로 저게 없었는데요. 우리 PD님 좀 이따가 저기 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앞에 말씀 좀 드리고, 그냥 저는 실제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 스스로. 도대체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면 충격을 먹은 게 어려서부터 한학을 전공하고 동양학을 공부하고 했는데도 중국학을 10년을 했는데 한국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출가하나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원효라든지 보조국사 진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쭉 보면서 이거 불교는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동양학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국 불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한국인임을 자긍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을 해서 출가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 불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불교사를 연구한다고 얘기하면, 한국 불교 얘기를 하게 되면 불교학계에서도 중국 불교, 인도 불교, 일본 불교, 남방 불교, 뭐 이러한 여러 지역 불교학 연구의 한 분야로 취급이 되면서 그냥 여러 나라 불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는 여러분 여기 LA에서도 마찬가지이다시피 기독교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한국 불교라는 이야기를 해서 책을 쓰면 독자의 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한국학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한국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아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한 게 17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눠드렸던 여기 조그마한 소책자에 맨 뒤에 쓴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고 하는 이 글은 2005년에 쓴 겁니다. 2005년에 써서 한국불교사연구소에서 고영숙 교수가, 동국대 고영숙 교수 한국불교사연구소에서 했던 그 내용의 창간호에 이 글을 창간호 휘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 전 세계에 스포트라이트가 한번 비치는 날이 온다. 이제 이 얘기를 왜 앞에 드리냐 하면 산호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일본도 태양의 근본이라 그러고, 중국은 온 나라의 중심이라 그러고, 몽고도 기운이 한번 왔을 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원나라가 되기도 했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적이 있었고, 러시아도 소련이라고 하는 아주 대제국을 완전 건설하다시피 했고, 이탈리아는 로마라고 하는 형태가 아시다시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강국이고, 일본도 태평양 전쟁까지 나가서 진주만 공격까지 할 정도로 기세를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G2가 돼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을 선언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겠느냐? 한국은 그러한 기운이 한 번도 도래하지 않겠느냐? 그 전조현상이 한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특히 한류라는 얘기를 할 때 바깥에서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하셨던 말씀은 한류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해서 기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태풍이 오기 전에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 첫 모습이 있다. 한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한국의 문명이 전 세계에 한 번도 본격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시작은 어떻게 근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겠냐.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팝송 들으면서 영어를 배워서, 중국 영화 홍콩 느와르가 세계에 흥행을 할 때 중국어를 배워서, 그러게 시작해서 언어를 배우고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다 그 나라가 가고 싶어져서 한번 가고, 그리고 전공을 하고, 그러다가 학문을 하게 돼서 사상과 역사 문화를 연구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동아시아에서 깔끔하게 살았구나. 남을 해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원리 원칙대로 살고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 조상님들의 음덕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문화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는 폭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화합과 이 조화로운 세계를 노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나라도 뭔가 세계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역량이 성숙됐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발휘해야 될 거냐. 일본처럼 옆에 나라를 침공해서 무력으로 할 거냐. 중국처럼 현재 지금 1대1로라 그래서 전 세계에 중국 붐이 일고 있지만, 중국과 접한 나라들이 인근에서 그다지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세계에 큰 힘을 발휘했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한국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지. 한국은 남을 해치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니까 한국이 뭔가 한다면 우리는 찬성한다. 그대들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모두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노래해라, 그 다음에 그 영화 봐도 좋다, 그 행사 있으면 가라, 한국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세계 인류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불교신문에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걸 쓰기 시작해서, 한국인들이 모르는 한국,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이제 흠모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한국 정신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근본 사상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이 그 전체 강연의 제목이 한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불교를 빼놓고 어떻게 한류를 얘기하고 한국 정신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조선조 유교 500년 가지고 한국을 다 얘기할 수 있겠느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는 이 한국 불교의 위대한 거대한 어떤 그 힘을
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현대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즈웰 교수님께서 퇴임을 하시면서 전 세계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를 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안 되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가서 내가 한국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 설명을 할 때 제시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한국학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걸로 쫓아 들어와다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속에 핵심적인 지점에 한국 불교가 있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한국인들이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사람도 한국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 불교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앞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산호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제가 요즘 저기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계 일타 강사입니다. 하여튼 50분, 45분 정도 저기를 할 텐데 오프닝에서 시작을 하면 제가 오늘 이 버즈웰 교수님께서 저를 만나서 앞에 대담을 한번 하는 저기를 했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직접 쓰신 보조전서, 보조국사가 쓰신 보조전서 전체의 번역본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려고 했던 그 강의 내용을 이 보조국사의 사상과 곁들여서 그래서 강의를 하고 중간에 이게 버즈웰 선생님의 후임의 석자교수를 뽑는 이름이 진울 한국불교 석자교수직입니다. 이 홍보도 같이 하면서 우리 교수님의 그 보조전서 영역본 얘기도 하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방송에 이제 나가니 저도 이제 방송이 다 됐습니다. 몇 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이렇게 멋있게 잘 살아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미국에 와보고 느꼈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땅이구나. 이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땅을 가지고 세계 1위 못하면 좀 문제 아니냐 싶을 정도로 비옥하고 멋진 땅이고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대학도 가봤는데 천하의 명당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 한국의 대표 주자로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주셔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고 성장했구나.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서 제가 멘트하고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지금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이고요. 많은 우리 한인들이 여기서 우리 한류의 근원,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류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강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미국에 와서 이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살아내시는 곳 가운데 한인타운이 가장 왕성하게 돼 있고 전 세계의 한국학을 연구하는 그 핵심 중심이 되는 땅이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이고 UCLA에서 이 한국학 연구소, 한국학 센터를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한국학 연구를 국외에서 가장 왕성하게 주도해 주셨던 이 로버트 버즈웰 교수님이 여기 앞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미주 현대불교의 초청을 받고 오면서 주제는 이미 그냥 던져주시더라고요. 한류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특히 LA에서의 강연은 우리 로버트 버젤 교수님이 퇴임을 하셔서 그 후임 교수님을 석자 교수를 다시 이어서 초빙할 수 있는 그러한 모금을 하는 그런 행사로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버젤 교수님의 내외분께서 정말 엄청난 큰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교수직을 그만두시면서 사제를 기부를 하셔서 후임 교수님을 뽑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고 위대한 무주상 보시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UCLA 한국학연구소에 가서 이남희 소장님과 더불어서 다 얘기를 나눠보고 저도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UCLA에 14명의 한국학 전공 교수님이 계시고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UCLA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가르쳐 주셨던 버즈웰 교수님이 퇴임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 박사 과정에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구자들이 지금 들어오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 내외분께서 이런 기부를 하셔서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한국의 불자 여러분들이 이 불사에 대거 동참을 하셔서 크게 큰 불사에 한번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UCLA에서 그 기금 마련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입니다. 진울 한국불교 석자 교수직이 버젤 교수님의 후임 교수님을 뽑는 그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버즈웰 불교학 대학원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투트랙으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교수직을 마련하는 그런 이름을 지을 때 사실은 로버트 버즈웰 한국불교 석자 교수직이라고 해야 될 텐데 선생님께서는 보조 진울 선사를 이 이름에 넣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치 의상대사가 본인이 화엄일승 법궤도를 다 완성해놓고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으신 것처럼 이렇게 무아의 정신을 실현하고 계셔서 너무나 멋있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석자 교수님이 내년에 바로 생긴다 하더라도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가 되면 조교수가 되면 바로 대학원생을 뽑을 수는 없답니다. 테뉴어를 해서 종신 교수가 된 다음에 지도 학생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후임 교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5년이 지난 뒤에야 한국 불교학을 전공하는 이 박사 석사생들을 지도 학생으로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 불교학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UCLA의 이 한국학 연구의 핵심인 한국 불교 전공 이 교육 시스템이 조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여기에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공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냥 강연만 하고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 왔으니까 이곳저곳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이런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분이 보고 65만 명의 유튜브가 보고 있는 이 구독자가 보고 있는 BTN 불교 TV가 이 내용을 전파할 때 최고의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교 TV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류의 근원이 한국학이요, 그 한국학의 기본에 불교가 있다, 한국 불교가 있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을 좀 깊이 있게 인식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보젤 교수님과 간단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책은 교수님께서 번역한 보조진울국사의 전서입니다. 보조전서를 이렇게 영역을 하신 그 책을 주셨거든요.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했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보조법어를 최초로 현토해서 번역해서 유포한 분이 타너 스님 아니냐 그러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조법어는 하남 스님이 처음으로 근대에 흩어진 내용들을 편찬을 해서 그게 현토를 달아주셨고, 그 내용을 번역해서 널리 보급을 하고 보조법어라는 말로 처음 만들어서 했던 분은 타너 스님이었습니다. 제가 타너학 그 박사 1호라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 책을 가져다 주시면서 오늘 특히나 석자 교수의 이름도 진울 한국불교 석자 교수직으로 선생님을 만드셨어. 보조 선생님에 대한 보조 국사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신심과 한국 불교에서 보조 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면서 한류의 근원 한국학과 한국 불교라고 하는 이 소책자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그동안 한국학 에세이를 썼던 것들 중에 몇 편을 뽑았고요. 뒤에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기자분들이 다 빨리 번역을 해주셔서 이렇게 실어서 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이 봉준호 영화와 단전성 문화라는 글이 있고요. 한국 스포츠의 저력과 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걸 보조국사의 정의 쌍수로 같이 한번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인의 만들어 놓은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넷플릭스의 1위를 하는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애플의 파친코라든지 그 이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의 그 문화 예술계를 강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한 것과 아울러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한류라고 하는 것, 한국 문화와 한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거역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에 쓴 글은 봉준호 영화를 불교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영화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했다요. 이거 장르가 뭐냐? 뭐 서스펜스냐? 뭐냐? 이게 하나를 딱 집어서 이 모든 이 서구에서는 말이죠, 이 장르적인 특성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장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웃겼다가 겁났다가 막 서스펜스에 스릴이 났다가 갑자기 허탈하게 웃기는 게 나왔다가 뭐 이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장르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봉준호 장르라 그랬는데요. 그냥 봉준호 장르라 그래요. 말을 못하고 봉준호 장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특수적인 상황을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글을 써서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세계의 보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됐다는 얘기고, 우리의 스토리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만 한국인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문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단전성 문화의 하나의 특징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게 전 세계에
벌어지는 모든 양상들이 한국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꼭 톨게이트처럼 이곳에 다 융합돼서 복합돼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통불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게 정리가 되고 융합이 되면서 뭔가 하나의 결론이 나는 양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봉준호 영화에도 어떠냐 하면 잘 보십시오. 영화에서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주연과 조연의 구분이 모호하고요. 이러한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무아가 그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한 사람은 영원히 좋은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변한다. 변하는 것이 리얼한 현실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나는 현상이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하는 양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0분마다 이제 장르가 교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영혼이 고정되어 있느냐? 사람은 끊임없이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게 변화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연이어서 이어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33쪽에 보시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감정적으로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초코파이의 정자 써놓은 겁니다. 초코파이의 정. 이게요, 중국에 수출이 됐는데 중국인은 어지린자로 글자를 바꿨어요. 정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건 이 좋은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정이 많다.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선조의 어떻게 보냐면 사단 칠전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사단이라고는 인이예지라고 하는 거는 좋은 성품 성자에 해당하지만 희로애구 애호욕이라고 하는 감정은 절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건데, 감정이 과잉됐을 때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 논쟁을 조선조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의 문제와 인간의 이 번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준호 영화에 보면 칠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해놨습니다. 봉준호 장르가 왜 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느냐. 희로, 애구, 애오, 욕이라고 하는데 희, 기쁨, 이 코미디가 있고요. 로, 화나는 게 있는데 액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픈데 그 비극적인 양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건 두려움인데 스릴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애라고 하는 사랑인데 그 속에 멜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건 미워하는 건데 무서운 겁니다. 호러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욕심을 부리는 욕망인데 여기에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칠정이 총망라된 양상으로 드라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했던 회통적이고 통합적인 양상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장르만 있는 영화가 아니라 웃겼다가 울렸다가 무서웠다가 이런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런 그 영화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모든 인간의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게 진지하지만은 않은 거죠. 그 가운데 해학이 있고 풍자가 있고 골개가 있고 유쾌함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섭고 공포스러운 영화로 쭉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웃긴 게 나옵니다. 갑자기 웃겨야 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웃긴 게 등장하죠. 그거를 프랑스 영화평론가가 물어봤어요, 봉준호한테.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그걸 삑사리라고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삑사리의 미학이라고 영화평론가가 외국에서 썼어요. 그게 뭐냐? 이거 왜 이런 거 왜 하느냐? 이거 저 영화 만들다가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리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엄숙하게 있다가 갑자기 웃긴 일이 발생했을 때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장 리얼한 인생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한국형 장르의 등장이고, 그 다음 여기에 장르는 어떤 모든 현실을 하나의 양상으로 딱 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히어로가 등장해서, 영웅이 등장해서 맨이라고 하는 슈퍼맨, 배트맨, 그죠? 어벤져스들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를 구원하고 다 지켜주는 히어로가 등장하는 맨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의 드라마 보면은 어떤 히어로가 없어요. 각자가 다
각자가 불성을 가진 각자가 다 그 사람들의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에는 어떤 영웅의 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휴먼이 등장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보통 말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집단 지성과 마음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전에 이게 어떻게 불교와 연관이 되냐면 성현지학은 심성이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인과 현자의 학문은 마음, 심자, 성품, 성자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은 여러분 대승기실론에서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눠지죠. 진여문을 불교적인 거에서 유교로 설명한다면 성품, 성자고요. 생멸문,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유교로 얘기하면 그게 정입니다. 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마인드풀리스입니다. 이걸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이라는 형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여의 마음이 있고 생멸의 마음이 있어요. 진여의 마음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무심의 마음입니다. 이 무심의 마음일 때는 이걸 사단이라고 하고 이걸 성품성자로 해서 이걸 영원히 좋은 걸로 보죠. 그러나 무심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연기에 의해서 반연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죠. 감정이 일어날 때 이거를 어떻게 조절해서 중도에 맞추느냐 중화에 맞추느냐 그게 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용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로애락지 미발위지중이요.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걸 가운데 중이라고 하고 발익의 중절 위지하라. 그 마음이 한번 일어났는데 다시 근본 자리로 돌이켜서 생각 끊어지지 장소로 보내게 하는 게 화다. 여러분 이게 사마타와 위파사나 아닙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분석했을 때는 항상 진여문이라고 하는 삼매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쭉 지속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외부적인 조건이나 사건에 의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생멸문의 세계, 영혼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인간의 중생심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급격하게 현대의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삼매 수행을 하는 그 집중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윗바사나라고 해서 관찰하는 그런 이 공부를 마인드풀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이거를 우리 버젤 교수님이 저에게 줬던 영역본의 책에서는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다는 겁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을 같이 닦는 것이고요. 이거를 합쳐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법은 이겁니다. 염불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과 벗을 삼지 않고 바로 딴 생각 염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 참선도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은 문제 삼지 않고 바로 끊고 취모공과 같은 칼로 바로 끊고 화두를 들어서 챙기는 겁니다. 이걸 삼매수행이라고 해요. 한 생각 일어나는 걸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입니다. 근데 해는 뭐냐?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건 관입니다.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걸 관찰해서 쭉 봤을 때 본래 일어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알아내는 거. 그래서 알아차리고 났더니 이 정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감정은 없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 봉준호 영화를 얘기했지만 이 장르에서 보는 현상이 계속해서 장르가 바뀐다는 건 리얼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호러물이 있다. 공포가 있다. 여러분 이 화가 난다. 뭐 이렇게 그런 액션물에 화가 나서 막 두들겨 부수는 그런 전투씬이 있는 영화가 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리얼한 마음은 한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모든 감정 양상들이 계속 흐름을 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이어지는 거.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유주상속한다. 이 유식학 용어예요.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 넘치면서 서로 이어져서 계속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진행되는 마음이 끊임없는 다른 마음들의 양상도로 변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닦아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노력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려시대 때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보조진울 국사입니다. 그게 정해쌍수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넘어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걸 다스려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사단 칠전 논쟁입니다. 퇴계와 기고봉이나 율곡과 이렇게 성우계가 논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게 어디까지 안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간 게 뭐냐면 호락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에 넘어와 가지고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끊어져서 무심이 됐으면 어느 정도까지 무심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면 견성인데 그걸 가지고 다루고 논쟁을 한 게 돈호전수 돈호돈수 논쟁입니다. 돈전 논쟁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인간의 두 가지 마음, 진여문과 생멸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닦아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심학적 형태의 논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주제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정보화에서 이제 산업화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막 이러니까 혼란이 왔지요. 그러나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4차가 아니라 100차 산업이 와도 마지막 인간의 혁명은 마음혁명입니다. 마음혁명이 이제 최종의 혁명이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의 본체를 모르고 내 근본을 모르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민주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암 큰 스님의 말씀이셨거든요.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뭐 물질적으로 아무리 많으면 뭐가 행복하냐. 이 마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한국의 문화예술이다. 그거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있으나 가수가 노래를 하고 가사를 만들고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 글을 쓰고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뭔가 한류라고 하는 거 드러나서 인기를 얻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기본 바탕에 쭉 들어가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깊이 있는 문제의식들, 논쟁으로 했었던 문제들, 한국 불교가 늘 다루고 있었던 문제들이 생활 속에 녹아 있다가 그게 드라마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고 영화로 나왔던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한국 불교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한국 국민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한류를 좀 분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스포츠에 대해서도 선으로 푼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할 때 가장 큰 게 뭡니까? 똑같습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인이 잘하는 스포츠를 보십시오. 뭡니까? 골프, 양궁 이런 거 뭐예요? 전부 멘탈 게임이에요. 그죠? 지금 골프를 치고 있는데 마지막 18홀에서 이 상황이 왔을 때 진여문과 생멸문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무심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담이 되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럴 때 이 생멸문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윗바사나와 같이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 안 될 때 그 마음이 바랬을 때 근본으로 다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로 돌려야 되는 거, 이게 화라고 하는 게 이게 윗바사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들이, 여성 골퍼들이 전 세계 10위 가운데 톱 자리에 4명, 5명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한국적 전통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부동심과 무심으로 할 수 있는 경기, 이러한 거가 한두 명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그렇게 끊임없이 잘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선과 같은 거예요.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궁도 옛날부터 선비들이 하던 겁니다. 활쏘기가 향사례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아주 예의범절을 갖춰서 했던 수행처럼 했던 게 활쏘기였어요. 우리는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거나 저기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지금 내가 마지막에 텐을 쌓아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부담감이 생기거나 말거나
내 마음은 부동심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인이 그렇게 잘한다는 거는 진여문이라고 하는 본래 무심을 잘 유지하는 공부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생멸문으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한다. 보조진율국사에는 정의 쌍수를 잘해서 스포츠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유교가 불교하고 관계없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걸 심학으로 보고요. 조선 유학도 불교로 봅니다. 외유 내불입니다. 조선 유교 보면 겉은 유교지만 속은 다 불교예요. 예. 그리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자학의 특징이 내부에는 다 불교와 화엄과 선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다산 정약용이 있었고 일본에는 오규 쇼라이가 있었고 중국에는 대진이 있었어요. 성리학을 양파 껍질 벗겨놓고 보면 안에 불교가 있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선의 성리학이라 하는 것도 근본 유학과 불교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회통의 정신이 발현된 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학은 모두가 회통되어 있습니다. 유교, 도교, 불교가 회통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도 활을 쏘면 이러는 거죠. 내가 활을 쐈는데 활을 쏴서 못 쏜 사람이 활을 잘 쏜 사람에게 술을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게 향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보다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잘 쏘신 걸 보니 저보다 마음 수행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향사례예요. 이게 선비들의 다툼입니다. 근데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한국의 여성 아닙니까? 남성도 잘하지만 여성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마음을 말이죠. 정의 쌍수를 제일 잘하고 사마타와 윗바산을 제일 잘한 게 누구다? 한국의 여성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남성이 못하다는 뜻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와보고 느꼈습니다. 저기 오니까 버클리나 UCLA에 보낸 그 자녀들을 보낸 그 어머니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이번에 대단하세요. 전 세계의 학부열이 중국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갑자기 나라가 뻥튀기가 돼서 커졌다면 미국 땅 같은 걸 가졌다면 중국 땅 같은 걸 우리가 가졌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합니다. 안 그래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땅을 가지고 전 세계 1위를 못하면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산호세에서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쭉 따라서 지금 LA까지 오는데요. 땅을 보니까 기절하겠습니다. 제가 타너스님이 연구하면서 김제의 타너스님이 김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망경읍이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여러분 쭉 가는데 여러분 지평선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 중학교 이름 들어보셨어요? 지평선 중학교. 이 학교 이름이 재밌는데 이렇게 봤더니 진짜 지평선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이 보이는 데가 잘 없어요. 김제평야예요. 타너스님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우와 대단한데 이러고 왔는데 이 캘리포니아를 보니까 망경뜰이 한 수천 개가 쭉 깔려 있는 거, 그렇죠? 이 정도라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송곳 꽂을 땅 한 떼기도 없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 이 땅 한 평씩 다 나눠줘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옥합니다. 땅이 좋아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는 사람이 넉넉할 수밖에 없죠. 여유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고요. 중국의 풍수지리학에서 나쁜 땅은 버려요. 안 쓰면 돼요. 한국은 그 땅을 고쳐서 씁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발달하는 겁니다. 좁은 곳에서 작은 곳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인다가소가 좋은 겁니다. 작은 집에서 많은 사람이 살 때 거기서 인물이 난대요. 여러분 인소다가 사람은 적은데 집만 늘리면
그 사람이 우울증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게 대단한 그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양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신 문명에서의 논쟁들이고, 그게 우리 한국학의 역사입니다. 한국 불교, 한국 유교 할 것 없이 한국학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을 궁극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조선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신이본이었어요. 수신이본. 그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 잘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깔끔하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그러한 영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책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앞에 뭡니까?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있어요. 수신이 근본이 되는데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있는데, 여러분 발을 정자 마음 심자 정심이 근본 아닌가요? 왜 수신이 근본이죠? 이게 대학에서 말이죠, 수없이 많은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게 왜 정심이본이 아니라 수신이본이냐? 마음이 근본 아니냐, 몸뚱이보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주석들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마음을 닦아서 몸을 닦으려면 몸도 새롭게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야 뭘 못하겠냐. 마음으로야 늘 등산을 하고 있죠. 마음은 늘 등산을 해요. 내가 매일 살 빼러 매일 등산을 했거든요. 근데 몸이 안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이 문지방산 아닙니까? 마음은 항상 바르게 하고 있지. 산도 하고 등산도 하고 수련도 하고 해.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몸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몸이 근본이잖아요.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몸은 늙어가고 변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진여문을 유지해 주려면 이 생멸문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움직이고 변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이 몸을 진여문으로 보내려면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해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쌍수 함께 닦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몸도 닦아야 됩니다. 방대한 수행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잘하고 돈을 잘 벌었던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당해내는 그 세월의 풍파를 겪어내고 일제시대부터 6.25부터 그 다음에 그 현대화, 그죠?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이 모든 과정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겪어내서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인 것 같은 이 나라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우뚝 서서 이런 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1등 공신이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여러분들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이제 중요한 이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다 변화의 양상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요. 통일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과 북이라고 하는 몸이 통일되기 이전에 남과 북이라고 하는 마음이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국인 안에서도 마음이 나눠져 있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선이라고 하는 젠이라고 하는 열풍을 일으킨 스즈키 순류 선사가 만들어 놓은 조동종 사찰들을 다 이번에 참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절 옆에 말이죠, 재팬타운에 교회가 바로 건너편에 길 건너에 있어요. 여기 재팬타운은 일본인은 미국에 와서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재팬타운 하나 안에서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력과 윗바사나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예를 다 쌓아서 닦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게 화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화와 화합, 그래야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류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흘러가면서 전 세계에 평화와 조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인류국가,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정신 수도가 될 것이다. 가장 진지하게, 불교가 들어오면 가장 진지하게, 유교가 들어오면 가장 진지하게 공부하고 수련했던 나라답게 이것을 완벽하게 펼치려면 이제는 조화하고 협력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게 예전에 참선하다가 뭔가 하나 본 일이 있었습니다. 참선해서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참선만 하면 이렇게 선정에 들고 굉장히 잘했는데요. 뭐가 가끔가다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포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빼야 되거든요. 대해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을 뺄 때 힘을 얻는데요. 모든 스포츠에서 힘을 뺄 줄 알아야 된다. 골프도 힘 빼야 되는 거죠. 야구 투수도 힘을 빼야 됩니다. 농구 선수도 힘이 빠져야 되고요. 축구 선수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참선도 힘이 빠져야 되고요. 정치도 힘이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일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생각이 많으면, 욕심이 많으면 어렵습니다. 내 걸 주장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참선할 때 처음에 힘을 못 빼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에 바위가 많은 산들에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하고 부드러운 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앉아있으니까 힘을 주고 견성성불을 해야지, 화두가 1년 3매로 지속이 돼야지 막 이러면서 용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빨래하다가 선원에서 손빨래 하다가 너무 힘을 주고 하고 있더만요. 힘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이것도 힘 하나 못 빼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심입니다. 그렇죠? 힘을 뺀다는 게 무심이에요. 근데 힘 빼는 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영공책이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서 하는 것이 영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공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면허 처음 딸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노래도 듣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힘 빼고 다 하실 수 있게 됐잖아요. 3000배를 해야 힘 빠진 3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어느 순간 힘이 빠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매일매일 내가 하는 수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정의 쌍수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쌍으로 닦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닦는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열심히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힘을 조금 빼시면, 매일매일 하면서 힘을 조금 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UCLA의 이 석자 교수를 초빙하기 위한 이 모금 전설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함께 우리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모쪼록 불사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원력이, 로스앤젤레스의 우리 이 한인 교민들의 원력이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로 퍼져서 한국학이,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한류의 근원이 밝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 문명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원래 뭐 저기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조금 받기로 했는데요. 제가 강연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질문하실 내용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조금 질문을 받고 단상에 계신 분들 아무나 뭐 이렇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건 뭐 방송에 나가는 거는 잘 아닌데 그래도 질문 있으신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면 예, 저기 계시거든요. 마이크를 좀 주시면.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크림력 있는 질문으로 아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나라 주시는데 우리나라 어떤 정신이 있어서 현재 약간 영토가 말씀하셨는데요.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떠한 정신이어야지 어떠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혁명을 생겨나는 정신이라고 하는 자유의 혁명이었나요? 나중에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것을 중심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이뤄냈고 프랑스 혁명까지 만들어내서 다른 남인들에 대해서 수용을 나라잖아요. 통일 한국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가본 건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백두산이 궁금했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들이 백두산이 시조산인데 그 백두산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갔습니다. 백두산을 가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나는 한국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백두산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은 북한을 모르고요. 북한에 사는 사람은 남한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우리 몸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에서 많이 했는 게 선승단자형이라고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이 앉아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백회가 여기가 백두산이고요. 이 상단전이 묘향산, 그 다음 이 중단전이 이제 서울 평양이면 등 뒤에 중단전 라인이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이 딱 중앙쯤 됩니다. 그래서 자장님 저기 정멸교공을 모셔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척추 라인에 있는 쭉 거기 라인에 전부 다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건 전부 척추 라인에 있어요. 5대 정멸보궁 전체가 저기 양산 통도사까지 그렇게 돼 있고 하단전이 지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우리 몸이 기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돕니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뜨거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오고 차가운 기운은 올라가서 이렇게 몸이 기운이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북이 분단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운이 돌지 않는 겁니다. 기운이 돌지 않는다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한국인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양상들에 대해서 감지를 잘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적인 예는 이런 거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에 하는 첫 담화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어도 살 수 있고 뭐 이래요. 여러분 북한은 여위에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신만 갖고 살고 있어요. 오로지 정신력 하나로 버텨야 된다는 걸로만 살고 있어요. 남한은요. 제가 왜 충격을 먹었냐면 북한에 금강산 2번 가고 백두산을 3번 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정신이 있구나. 강력하구나.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싸워서 이겼던 힘이 저 정신력에서 나왔겠구나. 지금 저 북한이 이 어마어마한 미국 땅의 이 어마어마한 나라와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는 그 담력이
어쩌면 저기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파워는 강력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남한 사람은 잘 몰라요. 남한 사람은 어떻게 살죠? 요 밑으로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위장이 있고요, 소화기관이 다 남한에 있어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욕심만 부리고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이 돼서 백두산에 있는 기운이 쭉 내려가고 쭉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서 소통이 돼야 현실적인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을 교류를 하고 삽니다. 예전에 해암 큰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모셨던. 요즘 스님들은 복이 없어. 저 묘양산 같은데 아주 추운 곳에 가서 한철 못 나보지 않소. 금강산 같은 데 가서 아주 찬바람,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찬바람 부는 데서 정진 한번 하면 정신이 번쩍 뜨요. 그러고 나서 거기만 계속 있으면 몸이 병이 나니까 저 지리산 같은 데 가서 한철 지낸대요. 따뜻한 곳에서. 그러고 나서 다시 저 위에 묘양산 같은 데 한번 가고요. 그리고 저기 그 범어사 같은 데서 한철 나고요. 이렇게 돌다 보면 사람의 정신과 육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조화돼서 단련이 된대요. 마치 쇠를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담금질을 하면서 원만 구족시키는 게 우리의 안거고 만행이래요. 우리 땅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은 뒤로 두고 물질적인 부분, 내 현실 사는 부분에 거의 8, 9할의 에너지를 쓰고 살죠. 북한은요, 먹고 사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그냥 우리의 무슨 사상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한에 있는 먹을거리를 당연히 조선시대 때 북한에 줬고요. 북한의 정신이 남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남한은 정체되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끊임없이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인이 북한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교류를 빨리 해야 됩니다. 교류를 빨리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서로 빨리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아까 정멸보궁들은 전부 척추에 있어요. 그리고 십승지라고 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다 남한에만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의 근원은 또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은요, 서울과 평양의 통일이 아니라 금강산의 기운과 설악산의 기운이 이어져서 우리의 척추가 이어져서 한국의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을 불교를 연구하면서 우리 사찰이 어떻게 입지를 해 있고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정진을 해왔느냐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빨리 이어져서 서로 이 기운을 주고받는 형태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세계 정신문명의 중심이 된다라고 했던 것은 뭔가 통일이 돼서 아주 정신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 차가움의 세계와 뜨거움의 세계, 강렬한 감정의 세계와 무심의 세계가 만나면서 그것도 정의 쌍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과 욕심과 중생심을 가진 걸 좀 내려놓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거, 먹고 살고 생활하고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통일이 언제 오느냐, 통일이 언제 오겠냐,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기독교 성경이 참 편합니다. 간밤에 도둑 들듯이 슬며시 오겠지. 저는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기운이 도래했다고 믿으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저 뒤에 또 한 분 질문 하시는 분 있는데. 대단한 분이 아닌데요. 잠깐만. 모르겠는데.
잠깐 좀 이따 말씀하십시오. 이게 전혀 말이 안 들려서. 저는 뭐 대단한 그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문광 스님이 그 지금 K-팝을 통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에 흥미를 갖고, 그래서 그 K-팝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그 뿌리는 이제 불교가 뿌리가 된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BTS에 대해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이제 한국 사람한테 전부 흥미가 있으니까 더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막는 게 아니냐, 건방져진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BTS의 아미가 서양으로 치면 20대를 이제 MZ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G 제너레이션에서 걔네들이 그 전파력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이 건방져가지고 K-팝으로 우리를 알릴 필요가 없다. 얘네들 병역 문제를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걸 와해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BTS를 우리가 더 이용을 해서 세계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갖도록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BTS는 필요 없고 그냥 한류의 뿌리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좀 시기가 상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문광 스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S를 제가 한국어에서 한번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BTS 음악을 듣고 와 너무 좋다 뭐 이런 게 보다는 이런 음악이 원래 많았는데 왜 BTS만 이렇게 대두가 될까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BTS 처음부터 듣자마자 다른데 완전 좋아 이런 분들 드물었을 거예요. 좋다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뭔데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이게 좋아서 들어야 되는데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들어봤어요. 보니까 좀 다릅디다 BTS가, 그쵸? 좀 달랐어요. 이게 성장 과정이 다르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영웅이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일반인, 그러니까 맨이 아니라 휴먼에서 시작했는데 휴먼끼리, 사람들끼리 만들어간 거예요. 만들어가서 영웅처럼 돼버린 겁니다. 영웅성은 개별자들에게 있는 소소한, 사소한, 그리고 평범한 그 범부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평범한 게. 그 보조국사 말씀이 그겁니다. 그죠? 범부의 마음이, 대신범부라 그래요. 그죠? 보젤 스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대신범부라 그래요. 범부이나 발심을 한 범부는 이미 불성이 완벽한 부처님과 같다는 게 이 화엄이고, 보조국사는 이걸 절대적으로 활용하셨어요. 보조국사의 사상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BTS가 그렇게 큰 그룹입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7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룹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데 평범한 개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드러났고, 열애가, 화음으로 말하면 열애가 출현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나왔어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가사들을 쓰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왔고, 그 마음들을 읽어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위대하다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아미를 형성해서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게 형성돼서 나오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아민정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미의 훈민정음이에요. 아미식의, 아미는요, BTS가 노래를 하면 그 발음을 전부 다 그 스펠링으로 이렇게 다 적어요. 로마나이즈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읽어야 돼요. BTS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하지 못하면 아미가 아닙니다. 그걸 아민정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어가 나오고 그 밑에 한국어 발음을 적고 그 번역이 영어로 되는 게 이 항상 세 개가 BTS 노래는 항상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고 지금 한류에서 한국 어학에 대한 강력한 수요는 거의 BTS가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열풍을 일으키는데 그동안 한국어가 꾸준히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했지만 한국어 열풍을 일으키는데 가장 1등 곡신이 BTS였어요. 맞죠? 네, 맞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제가 요즘 얘기합니다. 어쩌면 저의 유튜브 올라온 것 중에 괜찮은 강의 한 몇 개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영어로 자막을 달아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5년, 10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좋은 영상들, 아름다운 영상들, 좋은 내용들, 좋은 사상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영어로 자막 뜨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 이게 소리가 안 나는데요? 예.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렇게 문화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BTS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병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평등이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말하자면 그런 거죠. BTS가 위대하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쉽사리 병역 면제를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좀 면제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더만 왜냐하면 뭐 그냥 운동선수들 게임 별로 많이 안 뛴 분들이 면제된 분도 좀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좀 BTS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아미급에 됐어요. 아미급. 아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BTS 음악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연구를 다 해놓으니까 꽃미남이 아니라 조금 나이를 먹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 옛날부터 그 세대부터 같이 쭉 오면서 BTS가 발전해 오는 걸 본 많은 분들이 계시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든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한국이. 그런 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특권과 갑질과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그런 걸 조절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앞에 그 크게 그냥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옵티머스 게이트의 가해자라고 했던 피해자 이혁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갖고 또 저희 인생의 뿌리는 원래 1983년도에 타노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타노스님에 대한 아주 대단한 경외심을 동아일보 기사에 부은 기사를 보고 알게 됐고 제 인생의 모든 중심에 항상 타노스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갖고 어떤 제가 금융인으로서 펀드를 만들고 학교 밑에 엔터테인먼트 펀드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정치 상황은 타노스님하고 조금 약간 좀 말씀하셨던 말은 조금 약간 결이 다르다 해갖고서는 많이 좀 미화해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다. 근데 방금 이제 문광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곧 조만간에 부지불식간에 그런 통일이 올 거고 했다는 거에 상당히 희망을 느끼고 제가 이제 문광 스님 하다가 저는 사무실 세차가 이제 LA에 왔는데요. 그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가 타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탄압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좀 더 말씀을 다시 한번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중원하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뭐 저는 타너스님 연구를 하면서 저는 약간 그 예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을 파악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 몰랐습니다. 근데 타너스님 책을 보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꼈고 저 속에서 이제 차오르는 이제 이 민족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났는데 내셔널리즘은 학술적으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지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전체주의, 국수주의로 가서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좀 저는 그래도 한국인을 약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린 좀 좋은 민족주의로 가지 않겠냐. 우리는 우리나라가 강해졌다고 해서 옆에 있는 나라를 괴롭히는 형태로 이 민족주의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신 문명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그 암울한 경험이 일본에게 식민지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인 스스로 가장 피해감을 많이 느끼게 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요 그걸 갚아주기 위해서 일본 열도로 들어가서 우리가 얘들을 힘을 가져서 일본을 다시 식민지로 해서 우리가 당한 걸 갚아주자 이러는 분을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죠? 그러는 분은 없어요. 그러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가 있는데 그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일본에게 고스란히 대갚아주자 하는 분은 못 봤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저런 것만 좀 안 하면 좋겠지라고 하지 우리가 가서 막 그렇게 폭력으로 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그거를 그대로 갚아주지 않는다는 걸 보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조금 좋게 봐줘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어떤 신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너 스님의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런 걸 안 쓰기 위함을 위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타너 스님 그랬습니다. 앞으로 간도수가 왔다. 간방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는 돌고 있지요.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모든 위성 행성들이 다 같이 돌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돌게 되는데 다 같이 돌 때마다 그 옆에 어떤 작은 차가 가고 있는데 큰 차가 확 지나가면 막 흔들리듯이 행성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행성이 지구의 이쪽 벽면 저쪽 벽면 이 각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운들이 좀 바뀐답니다. 나라마다. 사람도 개인적으로 운이 바뀌고요. 나라도 바뀌고요. 그럼 변하는 거는 근본이니까 그 변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금 그런 그 시절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타너 스님은 역학적으로 해주셨어요. 역학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말씀은 1984년 갑자년 이후로 전 세계에 거대한 변화가 오는데 여기는 기상이변, 기후의 변화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에 종말은 없다. 지구는 이 반밖에 되지 않았다. 하추 교역기다. 이제는 여름이 가을 되는 거다. 지구의 수명은 반이나 남았는데 여름에서 가을 될 때 숙살지기라 해서 잎을 떨어뜨린다. 그때 좀 지구에 큰 변화가 있고 하기는 하겠으나 가을이 돼서 성숙하게 됐을 때 한국이 대두되고 한국의 정신문화가 한번 세계에 크게 한번 부흥하는 일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를 깔끔하게 좋게 마무리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쪽으로 나가는 물지종시, 시작과 끝을 맺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잘 하십시오. 한국하고 가장 그래도 짝이 잘 맞는 게 간태합덕이라 그럽니다. 역학적으로는 태방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이 인연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미국이라고 타너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힘있게 사시는 이 LA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이 미국인들과 어떻게 같이 그 삶을 엮어 나가느냐,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여기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가, 여러분들이 그냥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보다는 이 전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이 그 합중국, 이 미국에 한국을 전하는 가장 선봉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타너 스님의 말씀처럼 그걸 믿고 긍정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정도만 질문 더 받아볼까요? 예. 네. 아까 스님께서 손빨래를 하시면서 힘을 빼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운전을 하다가도 이제 나중에 잘 하게 되더라고 이제 이상한 차가 막 이렇게 다니고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저 말씀은 여러분 이겁니다. 되게 이제 그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적인데요. 이게 그거죠.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떠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때 힘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계속 수련을 하고 꾸준히 쌓아나가면 어느 순간 서서히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뭐든지 어떤 분야든 잘하는 분들은, 고수들은 힘을 빼고 합니다. 근데 힘이 빠져 있는 거를 터득했다고 해서 힘이 영원히 빠져 있지는 않죠. 힘을 주게 되는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 된 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평온할 때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급격한 사고가 났다든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납득을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러한 많은 양상들이 일어날 때 결국은 마음이 일어나고 다시 힘을 주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저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늘 내가 하고 있던 루틴으로 하고 있는 어떤 수행이 있어야 내가 이 감당하지 못한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이제 평상시 하던 거를 겨우 끄집어내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성이 유지 안 될 때도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공부는 약간 억지로 해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기 있는 분들, 불자 여러분들 많으니까 기도도 해보시고 독경도 해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제 잘 되던 공부가 오늘 갑자기 안 돼요. 어제는 50분이 그냥 1시간이 쑥 지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막 시계를 10번도 보고 이런 날이 생겨나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날도 있고 힘드는 날도 있는데 이걸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은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상관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절로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화두도 참선할 때 정말 되든 안 되든 상관하고 끊임없이 하면
저절로 화두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봉암사 선방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해봤습니다. 화두가 불거이거라는 말이 선효에 나옵니다. 화두를 들지 않아도 들린다. 저절로 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안 될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돼서 되는 거는 없고 힘이 저절로 빠져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힘을 많이 줘봐야 나중에 또 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 빼는 게 저기 선동열 선수가 일본의 나고야에서 마지막 1년 어깨에 힘 빼고 던져봤다 합니다. 다 알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는 50분 강의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념이 지속돼서 한 생각도 딴 생각 안 하고 강의만 집중해서 하는 걸로 제 공부를 삼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 빼고 강의하는 게 죽기 1년 전에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저도 그걸 목적으로 하고 삽니다.